자, 한번 예제를 이제 보면서 실제 내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은 이제 분극 곡선, 즉 폴라라이제이션 커브고요. 요거는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읽어야 되고요. 요 이렇게 산처럼 된 거 있잖아요. 이것은 파워 덴시티 커브 오른쪽을 읽어야 됩니다. x축은 이제 전류 밀도가 돼요. 자, 이때의 전극 면적이 7.1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써요. 자, 보세요.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아까 우리 배운 거. 먼저 분극 곡선 기울기로부터 또는 최대 전력 밀도로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여기서 얻어지는 그 내부 저항은 뭐 같아야 되겠죠. 그죠? 물론 약간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도 큰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분극 곡선 기울기로부터 한번 보겠어요. 이거 보면은 처음에는 급격히 가다가 여기에서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대충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직선을 한번 구해볼 수 있어요. 그죠? 한번 구해봅니다. 이게 직선이 되는 부분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B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0.1 여기부터 구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0.1하고 0.3 여기까지를 직선으로 칩니다. 직선으로 쳐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전류의 변화 그때 전압이 여기 0.1일 때 얼마가 되죠? 0.5V가 돼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절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리고 0.3V일 때 3mA per 제곱미터일 때 여기가 한 0.2 정도 됩니다. 전압이.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뭡니까? 이저 면적이 이렇게 있으니까 면적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밑에가 전류 밀도니까 사실 면적을 곱해줘야 되면 여기다가 곱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면적을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면적이 서로 다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죠? 우리가 뭘 어떤 값을 넣냐면은 이렇게 물론 여기다 이제 전부 다 여기 다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꾸고 하면은요. 왜냐하면 이 볼트를 암페어로 나눠야지 저항이 되니까 215ohm이라는 이런 값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최대 전력 밀도가 얻어질 때 그때 외부 저항이 얼마냐 이겁니다. 최대 전력 밀도가 얻어질 때 그때 전류 밀도가 얼마죠? 그때 전류 밀도가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잘 읽어보면 0.22 여기 0.2예요. 곱하기 10-4승 암페어 per 스퀘어 센티미터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여기 전화 저기 요게 면적이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실제 면적으로 곱해서 이거를 이렇게 상쇄해 버립니다. 이것을 그죠? 이때 이제 전력 밀도가 이때 전화 전극의 면적을 곱해서 4.83 곱하기 12-4 4승 와트다. 요게 실제로 전극 면적으로 보면은 이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때 전류가 1.56 이게 전화 전극의 면적을 고려한 겁니다. 곱하기 12-4 3승 암페어다 이때가. 그러니까 어때요? 음? 전력 값은 I 제곱 R이니까 이 전력 이것을 나누기 요 I의 제곱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으로부터 한번 구해보면 이게 한 200ohm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분극 곡선 기울기로부터 얻었을 때는 215ohm이었는데 이건 200ohm이라 뭐이 정도 에러는 어떻게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거는 다 두 개 다 뭐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커런트 인터럽트 메서드 아까 이제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커런트 인터럽트 메서드는 뭐냐? 이건 어떻게 얻어지느냐?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자세한 거 하려면은 요 전화를 여러분 참고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때 이제 여기 시간에 따른 전류 변화를 이제 보는 겁니다. 전류가 말이죠. 쭉 이렇게 돼요. 전압 변화가 쭉 가다가 전류가 0보다 클 때, 그러다가 어때요? 이때 굉장히 작겠죠. 그러다가 이제 전류를 갑자기 끊어버려요. 그러면 전압이 쭉 증가하겠죠. 외부 이제 뭐 부하가 없어지니까 쭉 증가해서 다시 전류를 흐르는 조건은 또 다시 감소합니다. 그죠? 이때의 이 전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때의 전압 차이를 델타 V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요 I를 요 델타 V를 I로 나누면 돼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커런트 인터럽트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노드와 캐소드 양쪽에다 적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쭉 가다가 쭉 이렇게 됐죠. 그죠? 요 높이를 구하면 됩니다. 높이를 구하면 돼요. 이게 높이. 그죠? 예.
처음에는 급격히 이제 높이가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만만하게 된다. 만만하게. 이거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 저항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은 별로 안 걸리겠죠. 그죠? 반면에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은 이 전체 말하자면 이 커브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간이 제일 덜 걸리는 것은 바로 이거요. 커런트 인터럽트 메소드가 됩니다. 자, 이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렉트로케미컬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라는 방법이에요. 왜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을 한 번만 사용하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은 내부 저항 그리고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차지 트랜스퍼니까 이 전자가 전달되는 그 속도 그리고 또 캐패시턴스까지 동시에 다 구해집니다. 한번 실험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말이죠. 이 등가 회로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기화학 셀은 여러분 전기화학은 이제 전자공학하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 유사한 점을 이용해서 전기화학 셀을 이제 여러분 전자 회로 있잖아요. 그죠? 회로인데 저항하고 그 캐패시터로 구성된 회로와 서로 이렇게 등가 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등가 회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전기화학 셀이 과연 이 저항과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먼저 그 등가 회로를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즉 EQ 밸런스 서킷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서 그 등가 회로의 그 저항값과 뭐 저항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또 이 캐패시턴스 값을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용액은 저항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요, 일반적으로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저항, 캐패시터, 예전에는 콘덴서라고 했는데 지금 다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또 인덕터 있죠, 인덕터 코일, 그죠? 이거는 그런데 보통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인덕터는 이 회로는 거의 안 써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이게 원래적으로 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반적인 저항은 말이죠, 어때요? 심볼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뾰족뾰족 이렇게 된 거 이거의 저항입니다. 이제 이때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여기에 전압이 생성되겠죠, 그죠? 이 전류는 저항은 뭡니까? 이렇게 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어떤 면적이 있으면 면적의 반비례하고 비례상수 오로다.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루지스티비티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 캐패시터는 어때요? 캐패시터의 역할은 전하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얇은 컨덕터, 그죠? 전기가 통하는 판을 서로 마주해요. 그런데 딱 접촉은 시키면 안 됩니다. 접촉시키면 그냥 전기가 통해 버리니까 그냥 약간의 공간을 띄워 놓든가 아니면은 요 사이에 다이일렉트릭이라는 하는 부도체를 집어넣어요. 근데 왜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하냐면은 여기 다이일렉트릭 이것은 부도체긴 부도체인데 외부에서 전압이 걸리면은 요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그 다이폴 모멘트가 외부 전기장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딱딱 결정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에 전하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걸 캐패서라고 하는데 심볼은 어때요? 이렇게 양쪽 판을 이렇게 두 개 놓은 겁니다.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게 길이가 다르면 이거는 배터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캐패시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여기 전압의 변화량에 비례해요.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비례하고 그때의 비례상수를 캐패시턴스 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C는 요 여기 요 캐패시터의 표면적에 비례하고 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죠? 거리가 이게 멀어지면은 전화를 잘 저장을 못해요. 그때 비례상수를 여기 뭐죠? 엡실론 이게 뭐죠 이게? 비례상수 이게 이제 다일렉 이제 콘스탄트예요,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덕터 이것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인덕터가 있으면 이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 형성되고 그때 이제 L을 갖다 우리가 이때 전압이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하는데 L이 인덕턴스다. 이건 자기장 형태로 N을 저장한다. 이것은 인덕터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두 가지만 보고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저항도 그렇고 캐패시터도 그렇고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시리즈 연결, 즉 직렬 연결과 패럴렐,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저항을 쭉 직렬로 연결해요. 이렇게 R1, R2 이렇게 쭉 Rn까지 있으면은 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다 그냥 더한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시계에 보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전체 저항분의 1은 이걸 갖다 하나의 저항으로 표시할 때 이것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쪽에서 R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죠?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캐패시터는 이 저항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즉 캐패시터 C1, C2, C3 이게 쭉 직렬 연결되면 말이죠. 전체 이걸 하나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잖아요. 전체 캐패시턴스 분의 1이 각각의 캐패시턴스의 역수를 다 더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제 캐패시턴스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다. 이제 표시가 반면에 캐패시터를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은 전체 캐패시턴스는 그냥 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기 회로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임피던스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를 뭐라고 그랬죠?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요? 단위가 저항이라고 했죠. 옴이에요. 옴. 그죠? 근데 임피던스는 이 교류의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어떤 여러분 어떤 성분에다가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걸었어요. 전압이 교류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막 바뀌죠. 까만색이요. 근데 이제 그때 전류를 측정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항 같으면은 전류가 요 걸어준 전압 교류와 똑같은 여기 궤적을 그려요. 물론 전류와 저항은 전압은 단위가 틀리니까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해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으면은 이 전류가 요 좀 달라집니다. 쉬프트 쪽이죠. 이 곡선이. 이거 보고 이제 뭡니까? 이거 보고 페이즈 쉬프트라고 해요. 페이즈 쉬프트.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식으로 쓰면은 임피던스의 심볼은 R이 아니고 G로 합니다. G. 또는 어떤 책에서는 또 X로 표시해 X. 여기서는 G로 한번 해봅시다. G는 뭐 똑같아요. 이게 저 오음 법이랑 전압을 전류로 나눈 건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교류니까 E하고 이렇게 T, 그죠? I하고 가르치고 T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이게 사인으로 함수로 표시할 수 있고 페이지가 서로 다르니까 이것은 세타 2, 세타 1 이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복소수 아세요? 수학에서 복소수,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즉 x축을 이게 실수축, y축을 허수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교류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앞부분은 실수치고 뒷부분은 J는 사실 이미지리 넘버 I인데 I 하면 이제 전류랑 헷갈리니까 J로 표시합니다. J하고서 허수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 임피던스는 실제로는 컴플렉스 넘버다. 그죠? 왜냐 페이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컴플렉스 넘버로 생각하면 굉장히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죠? 이때 이제 주파수를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뭐요? 각속도죠. 각속도. 실제 주파수는 F죠. 각속도니까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되고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J의 절대값, 그죠? 이건 크기예요. 이건 매그니튜드고 페이지 앵글을 여기 세타라고 쓰나 세타. 물론 전류에 대한 세타 1, 전압에 대한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류가 필요해요. 교류. 그래서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고 교류의 주파수를 여러 개로 막 바꿔가면서 그죠? 그때마다 측정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이 등가 회로 있죠? 거기에 그 등가 회로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말이죠. 여기 임피던스 요 G를 요 식을 갖다 우리가 요 복소 평면에서 표시하면은 여기 x축은 리얼 축이고 y축은 허수축입니다. 이미지너리 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 각각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원점에서부터 요거를 나타내는 요게 이제 벡터죠. 이게 벡터. 벡터니까 어때요? 크기는 여기 g의 절대값이고 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복소평면 잘 모르면은 한번 여러분 고등학교 이과생들은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공업 수업 같은 거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논문을 이해하려면은 요 내용을 우선 좀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 그 회로의 성분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인덕터가 있는데 이때 이 각각의 그저 전기 회로 요 소자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저항에 대해서는 저항은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임피던스는 G는 그냥 R이에요, R 그냥 임피던스가 바로 저항입니다. 요런 실제 이런 저항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저항값은 안 변하는 거 임피던스 값은 R이에요, 그냥 하이 오메가 그죠? 아주 높은 주파수 또는 주파수가 낮아도 R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캐패시터는요 이게 달라요.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양쪽에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다가 교류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교류 전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요게 이제 요 캐패시턴스 값이 C라고 하면 C 그죠? 요 캐패시턴스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면 J 오메가 C분의 1 이거예요. 그죠? 여기는 J가 들어갑니다. J. 이게 뭐죠? J가 들어가면 이건 호수부를 했죠. 호수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복수 평면에서 보면은 저항만 있을 때는 저항은 무조건 저항값은 X축에만 있어요. X축에만. 값이. 그죠? 근데 무조건 캐패시터만 있다고 하면은 그 값은 무조건 Y축에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복합되어 있으면 어때요? 여기 요 평면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복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요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G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때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교류의 주파수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응? 거의 무한대로 가면 어때요? 요거는 분모가 굉장히 커지니까 이거는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류 주파수가 높으면은 요 캐패시터의 저항은 이제 거의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교류에 있어서는 요 캐패시터는 마치 그냥 컨덕터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교류의 주파수가 낮아진다. 그럼 어때요? 오메가가 작아질수록 요 크기는 어때요? 우리 크기만 따지면은 쟤는 무시하고 이게 0에 가까이 가겠죠. 0에. 0에 가까이. 쏘리. 이게 작아지면은 이게 점점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그죠? 커지겠죠. 즉 뭡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커져요. 그러니까 요 캐패시터는 교류를 통과시키긴 하는데 주파수가 너무 낮으면은 이게 저항이 너무 커서 잘 안 통과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이게 바이오 에너지 화학을 이해할 때뿐만 아니고 물리 화학을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문을 이해할 때도 이 개념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인덕터 있죠. 인덕터 이거는 거의 쓰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인덕터의 저항 임피던스는 이렇게 돼요. J 오메가 L 이것도 이제 허수부가 있는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요. 오메가가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거는 오히려 저항이 커지고 임피던스가 커지고 전기가 잘 못 통하고 그리고 이게 오메가가 낮아지면은 거의 제로로 된다. 그러니까 잘 전기가 통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 잘 이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분들 저항 들었고 캐파시터 들었고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임피던스로 쳐요. 일반적으로. 그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될 때는 이거는 전체 임피던스는 다 더한 거예요. 병렬로 연결되면 어때요? 이게 전체 임피던스는 분의 1이 이렇게 주어지죠. 병렬식에 대해서.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문제가 캐패시터와 저항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더냐. 이게 같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도 있고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직렬이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전체 이 토탈 임피던스 G는 여기 요게 해당하는 어때요? 여기 C에 해당하는 임피던스가 뭡니까? 아까 요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요걸 돼요. 1 오버 J 오메가 C. 그리고 요 저항에 해당하는 임피던스는 그냥 R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다 여러분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전체 임피던스 분의 토탈 임피던스 분의 1이 요거 해당하는 임피던스 분의 1이에요. 요 임피던스 이거니까 이것분의 1. 그러니까 J 오메가 C가 되겠죠. 그냥 그 부분에 요거 정의 역수. 그러니까 플러스 R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